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라도 전주에 거주 중인 김순덕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다른 시대에 태어나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쉽게 생기죠. 서로의 상식이 다르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살아온 시대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런 갈등이 가장 쉽게 발생하는 관계 중 하나가 바로 고부 사이입니다. 고부 갈등은 늘 뜨거운 감자이고 특히 고루한 관습에 얽매인 시어머니와 불쌍한 며느리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TV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말이죠. 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일반화하거나 오히려 그걸 이용하려는 며느리들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직접 당해보니 알겠더군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먼저 시어머니를 지독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최소한의 교류를 막고 받을 것만 챙기려는 며느리들도 분명 존재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상황을 겪을 뻔했습니다. 당연히 받을 것만 요구하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모습에 놀랐지만 다행히 바로 싹을 잘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저처럼 괜히 몰상식한 시어머니로 오해받을까봐 필요한 말을 못하고 속앓이만 하시는 분들이 걱정되어서입니다. 저는 현재는 고급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식당의 시작은 낡고 오래된 백반집 주방에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외동아들을 키우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주중에는 식당 주방 일을, 주말에는 전단지, 배포나 공사 현장 청소까지 가리지 않고 했죠.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그때는 그저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불러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저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싱글맘이라는 말을 들으면 주변에서 응원도 받지만 그때는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 없이 산다는 이유로 불쌍한 여자로 보이기 싫었고 아들이 결핍이 있는 아이로 취급받는 것도 싫었죠. 어디서든 당당하고 남들의 트집 잡힐 틈 없이 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일하던 백반집 사장님이 은퇴하시면서 가게를 넘긴다고 하셔서 조금 싸게 인수받아 제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열고 더 바빠졌지만 한 번도 아들의 숙제를 봐주지 않거나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이런 노력이 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보다 더 공부시키고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말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무례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며 비난할까봐 엄하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다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제 욕심이었고 아이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죠. 다행히 제 아들은 크게 엇나가지 않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자기를 공부시키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받았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자신이 제일 잘 안다며 성인이 되어서는 어머니가 피땀 흘리며 번 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고등학교 때 전교 5등을 했을 때나 명문대에 입학해 학교 앞 현수막에 이름을 올렸을 때보다도 제 노고를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가 자식 하나 잘 키웠다는 기쁨을 가장 크게 느낀 순간이었어요. 아들은 입학금만 제게 의지했고, 그 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거나 고깃집이나 과외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등록금을 충당했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제가 그토록 고단한 삶을 살아온 것을 하늘이 불쌍히 여겨 내린 천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아들이 군대에 갈 때 저는 멀쩡한 남자들이 다 가는 군대라고 생각했기에 유난 떨 일은 아니라고 여겼죠. 하지만 아들이 입소한 후 집에 택배로 아들의 물건들이 도착했을 때는 남편이 떠난 날처럼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제 아들도 다른 집 아들들처럼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무뚝뚝해서 어미의 마음을 서글프게 할 때가 있긴 했지만 저와 아들은 누구보다 돈독했어요. 친정이나 시댁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기에 아들과 저는 서로에게 전부였고 그로 인해 우리 사이의 유대감은 누구보다 견고했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동경하잖아요. 아들도 언제나 많은 가족들 속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나의 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아들은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아들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사귄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아가씨는 대기업 반도체 연구원으로 취업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이미 저와 가까운 사이였기에 제가 며느리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을 무척 기뻐했죠. 정말 착한 아가씨였거든요. 얼굴은 야무지고 새초롬하게 생겼지만 마음을 열면 순둥이 같아서 제가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특히 기억나는 건 아들과 사귀던 시절에 아들의 생일날 아들 선물만 챙긴 게 아니라 그날 가장 고생한 사람은 어머님이라며 제 선물까지 챙겨 보내던 모습이었어요. 그때부터 며느리가 얼마나 속이 깊은지 알았고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죠. 아들 부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둘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종종 우리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하거나 외식을 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중에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보고 또 한 번은 며느리가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까지 배부른 느낌이 들었어요. 지훈이가 밥 먹으면 보람이가 보고, 보람이가 밥 먹으면 지훈이가 보고, 너희 밥 먹으면서 보초 서냐?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지? 제가 웃으며 말하자 아들이 놀라며 어? 나도 보고 있었어. 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도 저도요. 어머님, 우리가 너무 닭살 돋게 굴죠? 라며 웃었죠. 저는 닭살은 무슨 보기 좋기만 해. 라고 놀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두 사람은 언제나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사랑이 넘쳤어요. 예상대로 결혼한 지 1년, 2년이 지나도 아들 부부는 풋풋한 감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꼭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이었고, 저는 종종 그들이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렇게 손을 잡고 다니지 않았을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임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3년이 다 되어서야 어렵게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예상보다 늦게 찾아온 축복이라 더 기쁘고 소중했죠. 아들도 며느리도 너무 기뻐했고 저 역시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닮은 손주가 태어나도 좋고 며느리가 닮은 손주가 나와도 좋을 테니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길 매일 기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만나고 싶던 손주를 평생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한 지 넉 달 정도 지났을 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제 일처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날은 명절이었어요. 아들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출근해야 했고, 며느리만 저희 집에 와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날 며느리에게 전복 삼계탕 국물로 죽을 끓여주며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마지막 대화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며느리를 배웅하고 저는 혼자 남아 식당도 쉬는 김에 집안일을 했어요. 주방 청소도 하고 이불 빨래도 하며 부지런히 시간을 보냈죠. 그날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일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며느리 친정에 들렀다가 다음 날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괜히 보람이 끌고 오지 말고 너 혼자만 와라. 라고 당부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25분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어요. 습관적으로 시계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았죠. 전화는 아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이냐? 어머니, 지금 보람이가 아니, 보람이네 집에 불이 났대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얼이 빠진 듯한 느낌에 충격으로 갈라진 아들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며느리 친정이 있는 지역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아들이 저에게 급히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며느리 친정에 불이 나서 당장 보호자가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그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하면 어떤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지 말이죠. 그곳에는 희망도 온기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포함한 일가족은 구출되기 전에 가스에 질식해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너졌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며느리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 역시 아들 옆에 주저앉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채 떨고 있는 아들의 어깨를 부여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합동으로 치러졌습니다. 사돈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못한 제 손주까지 함께였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한 손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가 태어나는 날 성별을 알고 싶다고 미뤄두었는데 그날 비로소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름도 영정사진으로 쓸 사진도 없는 제 손녀는 정식으로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없었지만 아들은 나중에 태어날 아이에게 주려고 미리 사둔 작은 인형을 며느리의 영정사진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상주였지만 제대로 조문객을 받을 상태가 아니었어요. 은은하게 미소 짓고 있는 며느리의 영정사진과 딸에게 주려고 했던 인형 앞에 조용히 앉아 마치 바스라질 듯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며느리와 사돈을 가족 납골당에 안치한 후에도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채 마치 살아갈 의미를 완전히 잃은 사람처럼 보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 역시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보람이가. 너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해하겠니? 라는 진부한 위로의 말을 해도 그 어떤 말로도 아들의 마음 속에 난 큰 구멍을 메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하는 시간이 있듯 아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회복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에 무감해지기 시작한 거겠죠. 사랑했던 아내와
이제 곧 만날 거라 생각했던 자식을 보낸 아픔은 완전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니까요. 그날 이후 3주 뒤 아들은 한 번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으면서 겨우 밤을 지새우지 않게 되었죠. 아들은 여기저기에서 도움을 받아가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때 저는 드디어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납골당은 점점 2주, 3주로 간격이 길어졌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을 내어 며느리와 딸에게 주려고 산 인형을 만나러 가게 되었죠. 아들은 가족을 가슴속에 묻고 다시 본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누군가를 만나려 하진 않더군요. 사별 후 단 한 번도 이성을 만날 기회를 만들지 않았고 주변에서 누군가를 만나보라는 제안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 제 지인에게서 아들의 재혼 맞선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눈 딱 감고 넌지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봤죠. 아들이 39살이 되던 해에 어느 날 조용히 저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재혼도 생각 중이에요. 주말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나서 배를 깎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만 손에 쥐고 있던 과도로 엄지손가락을 베이고 말았어요. 놀라서 피가 나는 손가락을 본 아들이 급히 휴지를 가져와 상처를 감아주었지만 저는 통증도 잊은 채 질문을 퍼부었죠. 재혼? 언제부터 만난 거야? 재혼을 생각 중이라면 오늘 내일 만난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떻게 이제 와서 말할 수가 있어? 아들은 당황하며 어머니, 일단 손부터 좀 어떻게 해요? 지금 피 나잖아요. 라고 했지만 저는 상처는 신경 쓰지도 않고 아들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지금 내 피 몇 방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서 만난 거야? 나이는 몇이고 그 아가씨는 너가 사별한 거 아는 거야? 아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소개해줬어요. 내과 의사고 저보다 4살 어려요. 그리고 제가 사별한 것도 알아요. 오히려 그걸로 더 가까워졌어요. 혹시 그 아가씨도 재혼이냐? 아니요. 재혼은 아니에요. 다만 파혼 경험이 있어요.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에게 크게 상처받고 헤어진 적이 있어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친해졌어요. 사귄 지는 이제 반년 정도 됐어요. 반년이나 만났는데 왜 이제 말한 거야? 그냥 좀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도 보람이 떠난 자리 때문에 여전히 쓸쓸해 하시잖아요. 그래, 그건 그렇지. 하지만 네가 이 어미 눈치 보면서 누굴 만날 필요는 없잖니. 보람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고 나도 보람이를 내 딸처럼 좋아했지만 네가 지금이라도 다시 가정을 꾸리려 한다니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그 후로 저는 얼른 그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졌어요. 대체 어떤 아가씨길래 우리 아들을 이렇게 다시 웃게 해줬을까? 그 궁금증에 마음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경솔하게 행동해서 아들의 새 출발에 걸림돌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제가 그 아가씨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눈치챘는지 제 쉬는 날에 맞춰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전날부터 예비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쌈채소보다는 무침을 좋아한다는 그녀의 입맛을 고려해 정성껏 식탁을 차렸습니다. 드디어 그 기대하던 날이 왔고 저는 예비 며느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맑고 순한 인상에 첫인상부터 아주 밝고 야무져 보였어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인사하는데 참말도 잘하고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내과 의사라 환자들과 대화하는데 익숙해서 그런지 말솜씨도 아주 좋더군요.
어머님, 이 무침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별거 아닌데 맛있게 먹어주니 내가 다 기분이 좋네. 고마워요. 라고 묻는데 예의도 바르고 살갑게 대하니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이렇게 살갑게 웃으면서도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이유는 제 아들을 다시 웃게 해준 사람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죠. 평생 혼자 지낼 것만 같았던 아들이 다시 사랑을 찾고 재혼을 결심한 게 정말 고마웠거든요. 아무리 아들이 좋은 직업에 성격도 나쁘지 않고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었다 해도 사실 재혼이라는 게 초혼인 사람에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비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지 양, 혹시 지훈이가 초혼이 아니라서 부담스럽진 않아요? 집안에서도 괜찮다고 하시고요? 괜히 제가 걱정이 됐어.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지훈 씨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재혼하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아픈 과거가 있을 뿐인데 재혼이라는 이유로 흠이 된다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쁜 상황에서 파혼한 아픔이 있어서 지훈 씨의 과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지훈 씨 사정을 다 아시고 결혼을 허락하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유, 고맙네. 정말 우리 지훈이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수지 양을 만나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저 둘 다 건강하고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나는 충분해.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제가 지훈 씨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난 우리 수지 양만 믿어.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그럼요, 어머니. 그 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게 가슴 속에 있던 커다란 걱정 덩어리가 사라지고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이 장가가는 후련함이 아니라 정말로 괜찮다는 말을 듣고 나니 새 출발을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안심이 되더군요. 더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모두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준비가 아무리 잘 되었더라도 새로운 가족이 될 예비 며느리가 던진 작은 충격을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나 봅니다.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다녀간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식당이 아주 바빴습니다. 단체 손님 예약이 많아서 홀도 룸도 꽉 찼고 저는 주방에서 음식이 나가는 걸 확인하고 홀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렇게 엉덩이를 붙일 틈도 없이 일하는 와중에 식당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며느리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 어머님 식당에서 근사하게 외식하려고요. 저번에 놀러 오라고 하셨잖아요. 예비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섰습니다. 네, 제가 먼저 놀러 오라고 말을 하긴 했죠. 그런데 제 식당은 기본적으로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큰 예외가 아니면 사전에 전화를 달라고 분명히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대, 특히 예약이 꽉 찬 날에 예비 며느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 언니, 오빠, 형부, 새언니까지 총 6명을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순간 짜증이 확 치밀었어요. 3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런 상황은 익숙하긴 했지만 그날은 왠지 더 당황스럽더군요. 등이 식은땀으로 젖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만약 다른 손님이었다면 다음번에 예약을 하고 오시라며 정중하게 돌려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돈이 될 가족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저 어색하게 웃으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늘이 도왔는지 그날 예약한 단체 손님들이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식사를 마치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천운이었죠. 저와 직원들은 단 3분 만에 그 방을 치우고 다시 세팅을 마쳤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와 그 가족들을 그 방으로 안내했죠. 사돈 가족은 인당 코스 요리를 주문했고 비싼 전통주도 몇 병 시켰어요.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라며 무척 축하하는 분위기였죠. 저도 그 뜻에 맞춰 메뉴에도 없는 튀김 요리와 다른 테이블에 나가지 않는 특별한 육회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더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사돈 부부는 매우 만족해했고 식사는 약 2시간 반 정도 이어졌어요. 디저트까지 다 내어드리고 나니 사돈 가족은 하나둘씩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어. 어머님,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라며 밝게 인사를 건넸죠. 그래? 다행이네. 라고 제가 대답하자 다른 가족들도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메아리처럼 덧붙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모두가 감사 인사만 남긴 채 하나둘씩 식당을 빠져나가더군요. 누구 하나 계산대 앞에 카드를 내놓거나 지갑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 먹고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그저 무료로 식사를 하고 간 거죠.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들을 붙잡고 계산해야지라는 말을 꺼낼 수는 없었어요. 대신 웃으면서 그래. 입에 맞았다니 다행이구나. 잘 가고 나중에 보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속으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제 가족이 될 사람들과 돈 문제로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식사비가 80만 원이 넘었지만 예비 며느리와 가족들을 대접한 셈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식사를 하고 난 자리가 어떤지입니다. 식사를 끝낸 후 손님이 떠난 자리는 그 사람의 성격과 매너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배려심이 깊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그날 예비 며느리 가족이 남기고 간 자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오랜 시간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손님이 먹고 간 자리만 봐도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성격이 어느 정도 보이더군요. 예비 며느리와 그 친정 식구들이 먹고 난 자리는 어땠을까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손을 닦은 휴지나 다 쓴 냅킨은 밥그릇 속에 뭉쳐 들어가 있었고 테이블 아래에는 깨진 술잔 조각들이 나뒹굴었으며 바닥 여기저기에는 음식을 흘린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그야말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지저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상태의 테이블을 보니 기분이 찜찜해졌어요. 스멀스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의 무전 취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친정 식구들의 공짜 식사는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의 예고편이었어요. 이후에도 사돈 어른과 사부인이 각자 본인의 친구들을 데리고 식당에 찾아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또 무료로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한 번은 사돈 어른이 친구들을 대동해 식사 후 만취 상태로 나가려 할 때 그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늘 이 친구 사돈 되는 분이 한턱 내시는 날 맞죠? 잘 먹고 갑니다.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이런 무전 취식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이 상황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부모님이 어머니 식당에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설마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먹고 왔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좀 경우가 없는 분들이긴 해요. 저도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보고 느꼈어요. 제가 잘 말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아들도 이미 사돈이 될 사람들이 다루기 어려운 인물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아들이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제가 직접 며느리에게 말을 꺼낼 필요는 없겠다 싶어 그 일을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3번에 걸쳐 무전 취식을 한 그들이 과연 그걸 고맙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상견례 자리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확실히 알게 되었죠. 원래는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려 했지만 그동안의 일도 있고 또 제 식당에서 하면 제가 일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서 다른 유명한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상견례 날 음식을 기다리며 사돈어른이 무심하게 던진 말에 기가 막혔어요. 아, 여기가 크기는 작지만 사부인 식당보다는 간이 약해서 먹을 만하네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하길. 아버지, 어머님 식당 음식도 얼마나 맛있었는데요. 그러자 사돈어른이 다시 말했죠. 아니, 맛있긴 했는데 간이 좀 세더라고. 사부인 단골 손님도 만들고 싶으면 간을 좀 약하게 해야겠어요. 먹다 보면 혀가 질리더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식구들 7명이 거의 20인분을 싹 비우고 갔는데 간이 세다고 불평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짠 음식을 참고 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간이 좀 약했으면 30인분은 드셨을 텐데. 그들의 말을 듣고 제 식당 음식과 다른 식당 음식을 거리낌 없이 비교하는 모습을 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공짜 밥을 좋아하는 짠돌이, 짠순이라서 음식이 더 짜게 느껴진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겪은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 별거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후 저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어요. 아들이 짝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게 분명 기쁘긴 했지만 뭔가 모르게 상대 집안에 대한 찜찜한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아들에게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어렵게 찾은 짝이니 괜한 흠을 찾아서 보여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스스로를 다잡으며 괜한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재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시간이 날 때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좋은 집을 알아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점심 영업을 마치고 저녁 예약 시간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라 식당을 정비하는 중이었어요. 저도 늦은 점심을 먹고 오전 매출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죠. 그때 예비 며느리가 다시 제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어머, 수지야, 어쩐 일이니? 밥 먹으러 왔어? 혼자? 저는 반갑게 물었죠. 그런데 그녀는 예상 밖의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오늘은 어머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혹시 저한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진지한 표정에 다소 당황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후 손님이 없는 룸으로 그녀를 안내했어요. 직원이 물을 가져다 주고 나가자 예비 며느리는 바로 본론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저 초혼이고 지훈 씨는 재혼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히 알고 있지. 그걸 내가 잊었을까 봐? 그러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 결혼이 제게 얼마나 손해인지도 아실 거라 믿어요. 순간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손해라니, 그건 너무 과한 말 아니니? 지훈이 재혼이 흠이 된다는 건 억울한 일이라고 네가 말했잖아. 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저한테는 손해인 게 맞아요. 아무리 사별이긴 해도 재혼 경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제 이미지에 좋지 않거든요. 주변에서도 저한테 왜 굳이 재혼남과 결혼하려는지 물어봐요. 저는 나름 의사로서 평판도 중요하고 명예도 있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지훈 씨가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한쪽이 더 많은 걸 감수해야 하는 결혼이라는 건 변함이 없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서 제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문제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예비 며느리는 갑자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군요. 노트북을 켜고는 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그곳엔 혼인 전 시어머니께서 지켜주실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의 계약서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항목은 4가지 정도였어요. 그 요구사항을 보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얘가 지금 나를 길들이려 하고 있구나. 내 길을 꺾으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제 생각은 전혀 모르고 자신이 정리해온 요구사항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결혼식과 함께 서울의 40평대 아파트와 외제차를 선물한다. 솔직히 집 주는 건 아깝지 않으시죠? 어머님? 이렇게 큰 식당도 운영하시는데 여유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재혼인 아들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또 제가 의사인데 국산차를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자녀 문제에 대해선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저도 제 커리어가 있는데 괜히 손주 빨리 보고 싶다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임신 문제는 저랑 지훈 씨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걸로 싸우지 않도록 미리 넣었어요. 그리고는 3번째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세 번째, 결혼 후 제가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으면 어머님도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제 주변에 시어머니 때문에 신혼집 도어락건으로 신랑이 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몇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연락하라고 닥달하는 시어머니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저는 그런 일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뵐 때만 만나기로 해요. 제가 알아서 전화도 자주 하고 찾아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4번째 요구사항을 읽었습니다. 네 번째, 어머님께서 현재 관리하시는 남편의 재산을 모두 저에게 넘기고 이후에는 저희 살림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다. 어때요? 어머님? 어렵지 않죠? 이 조건들만 지켜주시면 앞으로 저랑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예비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는 경악에 찬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고요? 가만히 듣고만 있던 제가 앞에 있던 물컵을 들어서 그녀의 노트북 키보드에 그대로 물을 부어버렸거든요. 물이 쏟아지자 저는 노트북의 뚜껑을 덮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말을 잃고 입을 벌린 채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조잘거리던 입은 멈추고 그 충격적인 광경에 당황한 얼굴만 남았죠. 예비 며느리가 어리둥절하며 말을 잇지 못하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장났으면 나중에 청구서 보내렴. 보상해 줄게. 근데 말도 안 되는 글자들이 화면에 잔뜩 있어서 이러면 없어질까 싶어 물을 뿌려봤어. 넌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뭘 요구할 위치라도 되는 것 같니? 그러자 그녀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들 재혼시키기 싫으신 건가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너 같은 사람과 재혼시키느니 차라리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너를 며느리로 인정했다고 생각하니? 작은 병원에서 월급 받으며 의사 노릇하는 게 자랑이라고 재혼이 내 아들 데려가 준다고 착각하지 마. 내 아들이 너를 좋아한다고 해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게 아니었으면 너 같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야. 너나 네 가족들처럼 공짜 밥 핥히는 사람들과 내가 엮이기나 할 것 같아? 그녀는 제 말에 얼굴이 굳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들어주시기 싫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저는 그녀가 하는 말을 끊으며 다시 말했어요. 너 같은 사람들 보고 자기 복을 차버린다고 하는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집이라도 하나 얻어갔을 텐데.
왜 주제도 모르고 날뛰었니? 그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집이요? 그래, 너랑 지훈이가 같이 살라고 아파트 매물 알아보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 헛수고지. 너도 지금 이 상황이 아차 싶겠지. 참, 어딜 재혼이니 뭐니 하면서 그걸 약점으로 잡아 흥정하려 들어? 내가 우리 아들 데려간다고 잘해주니까 아주 만만해 보였나 본데 네가 나를 발판으로 삼으려던 게 참 뻔해.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결혼 반대하실 건가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반대? 그건 내 아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내 아들이 너 같은 사람을 몰라보고 결혼한다고 하면 그건 팔자인 거지. 걔도 이제 곧 40인데 너처럼 욕심이 가득한 사람 하나 구별 못할까봐? 어디 한번 잘해봐. 다만 2번 다시 나한테 와서 재혼하는 아들 핑계로 뭐 하나 뜯어낼 생각은 하지 마라. 알겠니?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일 내 아들한테 다 말할 테니까 네가 한번 결혼 강행해 보렴.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사람과 끝까지 갈지는 두고 보자. 이제 말 끝났으면 나가라. 네 썩은 내가 진동에서 더 마주 보고 있기도 힘들다. 그리고 네 가족들이 축내고 간 밥값은 그냥 적선한 걸로 생각할 테니까 더는 엮이지 말자.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가라고!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아직 물이 뚝뚝 떨어지는 노트북을 품에 안고 경악한 표정으로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속이 풀리지 않아서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퇴근 후 집으로 오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 일이 너무 황당하고 기운이 빠져서 일찍 집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아들이 집에 도착했고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혹시 수지한테 무슨 연락 받은 거 있어?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자신이 벌인 일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저는 침착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모두 설명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했던 무리한 요구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얽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점도요.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 알기에 당장 정리하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잘 생각해봐라. 아무리 사랑에 눈이 멀었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제 말에 아들은 한참 동안 심각한 얼굴로 듣더니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 괜히 내 말 듣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건 아니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외로워서 너무 빨리 재혼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제서야 아들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는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했더군요. 결혼하면 매달 친정에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야 하고 아이를 낳으면 저와 상의해 출산 비용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며 아이를 키울 때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해야 한다는 등의 무리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녀가 내세운 건 초혼이라는 사실 하나뿐이었는데 그런 요구를 자신 있게 했다는 게 기가 막히더군요. 아들도 그녀의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겪으면서 이 결혼을 정말 해야 하는지 계속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한 일을 듣고 나니 마음이 확실히 정리됐다고 했죠. 아들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말로는 아들이 좋다면 결혼해도 팔자라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매우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그 예비 며느리와 그 가족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자기들 뜻대로 쥐락펴락하려 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이 되자 태도가 급변했어요. 예비 며느리는 이미 제 연락처에서 차단했지만 그들이 직접 식당까지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더군요. 어느 날 식당 오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예비 며느리가 느닷없이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실수했어요. 너무 건방졌죠? 제가 초혼인데 재혼남과 결혼하려니 억울해서 그랬던 거예요. 나쁜 뜻은 없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손해보지 말라고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요구를 어머님께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넌 이제 부모까지 팔아서 변명하니? 초혼인 게 억울하다면서 억울한 결혼을 왜 하려고 하니? 아니에요. 정말 이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지훈 씨 좀 설득해 주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들 마음을 돌리겠니? 심지어 아들은 너한테 마음이 다 떨어졌어. 네가 그 사실을 몰라? 네가 무릎 꿇고 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이러고 있는 모습이 더 정떨어질 뿐이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대단한 의사라면서 부모님이 너 이러는 거 보면 슬퍼하시겠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부모가 정말 이 상황을 슬퍼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그 부모도 사실은 그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부추겼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애가 소득 없이 무릎만 까진 채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그 애의 부모가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마치 작전을 짠 듯 오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딸이 재혼남과 살면서 손해볼까 걱정돼서 우리가 시킨 일이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정말 제가 그 말을 믿고 그래요. 그럼 결혼시킵시다. 라고 할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질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무작정 부모 말만 따르고 그대로 실행하는 자식은 며느리로 받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재혼을 약점 삼아 자식 결혼을 거래처럼 만드는 사돈도 필요 없습니다. 더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다시 찾아오면 영업방해와 무전취식으로 고소할 겁니다. 정말 다시 엮이고 싶다면 한 번 더 찾아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그 애나 부모는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후 몇 주 동안 그 애에게 시달렸습니다. 계속 용서를 빌고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던 거죠. 아들은 고생했지만 다행히 몇 주 후 그 애에게 병원에 민원을 넣거나 고발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더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가족을 떼어낸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동시에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처음부터 속내를 감추고 접근한 계략이었단 생각에 씁쓸하고 허무했습니다. 저보다도 아들이 더 상심했을까 걱정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과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을 하며 얘기를 나눴는데 아들이 그러더군요. 어머니, 저 걱정하지 마세요. 재혼이든 뭐든 때가 되면 상대를 찾으면 그때 결혼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어머니랑 시간 보내는 것도 좋고요. 솔직히 이번엔 제가 너무 외로워서 판단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능성을 막진 않을 테니까 염려 마세요. 앞으로 어머니가 좋은 선 자리 소개해 주시면 한번 나가볼게요. 어머니가 추천해 주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들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예전에 묶여 살 순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저 생각보다 강하고 튼튼해요. 아들의 말에 신뢰가 생겼습니다. 아직 아들이 살아갈 날이 많은데
계속 한자리에 머무는 건 아깝다고 생각했죠. 아들이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들이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가끔 주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식 이하의 시어머니 때문에 시집살이에 고통받는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몰상식한 시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소중히 여기고 인간적으로 대하는 시어머니도 많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몇몇 지독한 시어머니를 보고 본인도 그런 시어머니를 만날까봐 겁먹고 섣부르게 행동하면 오히려 스스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허망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아들이 과거의 슬픔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김순덕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김순덕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김순덕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